하여 말씀하시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이단 숙청과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간급 간부들의 동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8일은 7월 8일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꼭 21년이 되는 날인데요. 손자인 김정은은 북한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연합뉴스 북한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6월에는 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7월의 큰 이슈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아마 7월 8일 김일성 사망 21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매년 이날이 되면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긴 한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들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 기사를 늘렸습니다. 특히 오늘자의 경우에도 전체 6개 지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최근 평양남도 남포시에서는 맹세 모임이 열렸고요. 루마니아와 체코 등 세계 각지에서도 추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북한 내 올해 추모 행사는 맹세 모임 달랑 하나로 작년과 비교하면 초라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열흘간의 애도 기간도 선포하고 대규모 합창단도 조직했습니다. 김정은도 다리를 절면서 중앙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행사가 작년보다 못한 것은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국가기념일을 5년이나 10년 단위로 예년보다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네, 예년에 비해서는 추모 행사 분위기가 대폭 축소됐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해서 그 할아버지 모습, 김일성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외모나 뭐 풍채나 제스처나 목소리까지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기조가 조금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의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TV 보도 등 현지 추모 분위기가 예년보다 못하다는 해외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후광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추모 행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꺾어지는 해가 아니어서 행사가 축소된 면도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 사망 19주기인 2013년에도 추모 행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예전처럼 자주 달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김정은은 지난달 10여 차례 행사 중 절반 정도를 배지 없이 등장했습니다. 네, 김일성이 사망한 지 벌써 이제 21년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는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가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쭉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좀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중간급 간부들의 동요나 이탈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관련 보도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국내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장성택과 현영철 같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면서 중간 간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간부들이 망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간부와 외화벌이 일꾼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제3국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한 중견급 간부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홍콩으로 파견됐다가 올해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는데요. 이 간부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두려워 탈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고위 간부들의 망명설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정원에서는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북한의 박승원 북한인민군 상장이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했고 또 우리 정부도 그 사람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루머일까요? 아니면 사실로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 네, 우선 박승원 상장은 우리로 치면 이제 중장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측 차석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매체는 박승원이 러시아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우리 정부의 신병이 인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확인되지 않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군수 담당 고위 인사의 망명설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상사 주재원 등 중하급에서 일부 망명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인물이 망명한 사례는 없다는 건데요. 북한 내부의 동요 움직임이 감지되니까 이런 망명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가 실제로 국내에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루머인지 사실일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 때문에 이런 이탈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포 정치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일단 과거를 돌이켜보면 김정은은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네. 최근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행사 중 졸았다는 이유로 처단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와 같은 포갑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간부들의 탈출 러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탈출한 인사들이 실제로 공포 정치 때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과 불륜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도망 나와서 나는 공포 정치 때문에 탈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장성들이나 고위 간부들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훨씬 나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포 정치, 즉 말해서 꾸짖고 호통을 치고 숙청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면모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자신의 체제가 좀 공고하지 못하다 이런 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공포 정치뿐만 아니라 이른바 호통 정치, 네. 호통 정치가 이제 김정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은 데뷔 첫 해인 2013년 평양 만경대 유의장에서 놀이장 관리가 한심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해군 부대를 시찰해서는 위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가 완공됐는데요. 핵심 실세였던 마원춘 설계국장을 지시에 맞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방 농장으로 쫓아낸 건 유명한 일합니다. 이렇게 호통을 자주 치는 건 공포 정치와 함께 김정은의 권위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젊고 유약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공포 정치와 호통 정치로 군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호통이나 질책, 이런 정치들이 군이나 간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패배주의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네, 작년 김정은은 문화예술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의 패배주의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라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부진보다는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불만을 호통으로 포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유일체제 확립 시도를 시도했던 1970년대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4년 차에 공포 정치를 원동력으로 자신의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술이라고 하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이 능력은 과거 선대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면이 좀 다를까요? 네, 과거에 김일성과 김정일도 숙청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직접 집권 세력을 만들어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의 숙청은 스스로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 이후 숙청의 대상이 된 것은 북한 체제의 근간인 군부와 노동당의 고위 핵심 인사들입니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핵심 인사들 역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김정일은 인간관계와 의리를 중시했고 측근들에 대한 각별한 신임으로 권력층의 결집을 이뤘습니다. 측근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잠시 처벌 기간을 거친 뒤 재신임하는 방식으로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때문에 김정일 체제에서 권력층은 치열한 충성 경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1960년대 말까지 수많은 정치적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숙청은 오히려 권력 장악에 기여했고 이를 기반으로 1인 독재 체제를 완벽히
구축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선대와의 어떤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간 간부들의 이렇게 동요도 심해지고 이탈 현상, 탈북하는 인사들도 늘고 있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체제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김정은 체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간 간부들의 그 탈북 또는 망명 사태는 앞으로 한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대와 휴전선 일대의 군대 특이 동향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만 분노가 공포를 이겨서 체제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치적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완가뭄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수년 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수산업 분야의 시설을 방문해서 생산량 증식을 좀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인민군 어구 농장과 양식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젓갈 가공 공장 등도 찾았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이 일찍부터 예상된 상황에서 수산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김정은의 행보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근로자들의 초와 뭐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평양의 순환국제공항 신청사도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는 10월 7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평양 쑥섬에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 중입니다. 북한은 이 건물을 김정은의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순환국제공항 신청사 건설 공사를 마무리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도 완공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정권의 힘을 보여주면서 장기적 경제 성장의 동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설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이게 건설된 건물들을 봤을 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될 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 입에서는 좀 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력이나 자원 부분을 좀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은 주민들의 마음도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도가 북한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 사업이 생산 규모를 늘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한정된 가용 자본을 낭비해 주민들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 정도, 한 4년 전, 4, 5년 전부터 해서 북한에서 직불카드라고 해서 이제 나래카드나 또 고려은행을 통해서 발행한 고려라는 것들은 좀 내놨었는데 신용카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평양을 중심으로 뭐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호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 신용카드 보급을 확대시키는 걸까요?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지시로 우리의 한국은행격인 북한조선중앙은행이 신용카드 사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가능했던 신용카드 사용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저축을 장려해 경제 개발에 활용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북한도 이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금융제도 변화를 일부분 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 사후 21년이 지난 현재 김정은 체제 현주소를 좀 짚어봤는데 글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놓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핵과 또 인권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왕따 같은 분위기가 또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쿠바와 이란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더욱더 고립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도 집권 4년 차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을 상당히 길게 주셨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북한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고립될수록 경제 발전도 그만큼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북한이 뭔가 이제 커다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돌파구는 마련되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북한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좀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